그러면은 건국대학교 최천구 교수님을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마스크를 다 쓰셔서 미모가 다 감춰져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만 마스크 벗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내년 2월 말로 정년퇴직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저도 사라질 때가 됐는데요. 지난 한 10여 년 제가 외부 강의를 완전히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제 주장을 할 만큼 제가 제 분야에 대단한 학문적인 업적을 가진 사람도 못 되고 또 거꾸로 이제 내 자신을 이제 좀 돌아보는 시간 좀 갖자 마이크만 하고 그래서 이제 외부와 일체 이제 차단이랄까 자기 격리를 했었는데요.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저의 이 원칙을 깨뜨리신 분입니다. 원래 봄에 하자고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코로나가 와가지고 아이고 잘 됐다 싶어서 제가 안 하나 했더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또 뵙게 됐습니다. 오늘 먼저 제가 슬라이드 자료를 지난번 강의 요청 받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 고치고 진짜 잘 만들었었거든요. 진짜입니다. 제 모든 기술과 정보를 동원해서 왜냐하면 저의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서 또 저의 사랑하는 제자시고 또 지난번에 한번 여기를 다녀봤습니다. 대안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참 많고요. 그래서 또 열의를 많이 느꼈고 그런데 제가 지난 여름에 컴퓨터를 이제 바꾸면서 데이터를 한번 날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복구를 돈 주고 프로그램 사가지고 복구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못 찾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미안하다. 자료가 없어서 너무 미안하다. 제가 성의 없는 강의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저야 그냥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교장 선생님은 또 저런 사람 데리고 왔냐고 또 하고 그러실까 봐 먼저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핑계를 대자면 이렇게 시각 자료가 없는 것도 그냥 귀로 듣고 사고하고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요, 주요 대학에서는 학생이든 교수든 PPT,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왜냐하면 모두가 다 PPT예요. 저도 그렇고 학생도 발표시키면 다 PPT. 그런데 저게 인간의 사고력을 무지무지하게 나쁘게 만듭니다. 라디오 들을 때와 TV 볼 때와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렸을 때 라디오 음악방송 별이 빛나는 밤에 이불 속에서 몰래 들을 때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근데 TV 보면 TV 딱 끄면 다 사라지죠. 그래서 가능한 한 시청각에 의존하는 왜냐하면 뇌 구조가 서도부터 빗나가는데 뇌 구조가 눈에서 이게 뇌로 들어가는 그 회로하고요. 귀에서 이게 뇌로 들어가서 기억 세포로 들어가는 회로가 전혀 다르답니다. 그래서 시각 자료는 굉장히 뭐랄까요, 패션에 민감해요. 눈에 금방 자극적인 것들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사라지는 그런 거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핑계 삼아 설명을 드리면 그렇고요. 두 번째는 오늘 주제가 교육인데요. 제가 30년 이제 교직 생활을 하고 은퇴를 하는 마당에 이번 학기 들어와서 제가 조금 울적합니다 요즘.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저는 은퇴 예찬론자였거든요. 막 제 페이스북에 막 일을 멈춘다는 게 강제로 멈춘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 젊은 것들아 빨리빨리 그만두고 놀아라. 막 제가 그렇게 막 은퇴를 예찬을 하다가 이번 가을 학기 들어오면서 심리적인 정서적인 변화가 막 밀려오는데요. 아까 지난번에도 우리 교장 선생님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생애에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이제 노년이 오고 있고 이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저 나름대로 준비는 한 10년 전부터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퇴 준비를. 근데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막 혼란스럽고 아직도 요즘 조금 요즘 조금 나아졌는데 하여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 좀 불안정한 심리적인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저도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고려하셔서 저희가 좀 이상한 얘기 한다, 정서가 불안정한갑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냥 필요 없는 얘기들은 없애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를 달라고 해서 원래 이제 독서 얘기 집중적으로 하자. 그런데 이제 뭐 책 얘기는 뭐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책 얘기 하면 뭐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뒤로 와서 인간, 교육, 독서 이렇게 이제 키워드를 잡아봤는데요. 그냥 두루두루 제가 평생 선생으로 살면서 또 저희 선친도 이제 교육자셨고요. 저희 집안에는 교육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은퇴하신 이제 형들도 있고 이런 이제 가정 환경에서 자라면서 저도 이 길이 이제 제 천직인 줄 알고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잘못한 것도 참 많고요. 후회되는 것도 많고 아까 교장 선생님 고등학교 때 저를 만나가지고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저 인생이 왜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아니 저 때문에 사람 버린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 학과. 회사에 가서 비즈니스에서 돈 벌면 엄청 부자가 됐을 사람들이 다 지금 이렇게 살아요. 아니 정말입니다. 이게 돌이켜 보면 내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상대에게 영향을 끼친다. 교육이라는 게 필연적으로 영향을 끼치도록 돼 있어요. 무슨 권한이지? 나에게 누가 이 권한을 부여한 거야? 그리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다고만 누가 확신할 수 있어. 이런 의심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드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후회 아닌 후회 이런 것들도 들고요. 제 말이 지금 막 오락가락 하시는 게 느껴지시죠? 제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신 하는 거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도 젊었을 때는 뭐 확신을 갖고 막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막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 질문하면 그거 다 잘 모르겠는데 글쎄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유학을 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신길대학으로 이제 유학 갔는데 그 선생 따라서 이제 간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강의 중에 뭐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속으로는 뭐야 내가 너한테 배우러 왔는데 이거 모른다 그러면 난 뭘 배우라는 거야. 막 이제 막 답답해서 그랬는데 요즘 제가 그래요. 제가 잘 모르겠다고. 오늘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제 말을 믿으실 필요 하나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하라고 뭐 제가 강요할 권리도 없고요. 안 하셔도 되고요. 반대로 하시는 게 제일 아마 좋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각자 제가 형편을 잘 모르니까 제 강의 들으면서 불편하신 거 있으면 그냥 뱉어내시면 되고요. 나는 저 생각 안 해 하시면 그냥 소신대로 가시면 되고요. 혹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볼까? 앞으로 고려해볼게. 조금 고려해보자. 뭐 이런 정도 이렇게 판단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를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육을 정의하려면 인간을 정의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사람이 누구냐를 말하지 않고는 어떻게 가르칠 건가를 말하는 것은 위험해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이 누구냐, 인간이란 무엇이냐, 좀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종교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우리가 우리가 낳은 자녀들 혹은 학교에 가면 이제 학생들 그것이 이제 배우는 입장이든 가르치는 입장이든 서로 합의하지 않고 대상을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정해놓고 가요. 대부분 기관들은, 교육기관들은. 여기도 제가 교장 선생님 통해서 학교가 추구하는 바, 목표 쭉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오늘 아침에도 전철 타고 오면서 또 읽고 그랬는데 목표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목표를 알고 이 학교에 오신 건가요? 네,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일반 학교들은 뭐 대치동에 있는 학교든 뭐 의정부에 있는 학교든 부산에 있는 학교든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고야 학생들 아이들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내고 싶은 학교를 보내나요? 그냥 거기 사니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리스키한 거예요.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내 아이를 학교에다 맡겨놓고 내 아이 좀 잘 부탁해요. 뭘 부탁해요? 그 학교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도 모르고 내 아이를 맡겼는데 뭘 어떻게 잘 부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등록금 많이 내고 대학생 같은 경우도 오는데 제가 신입생들 인터뷰하면 우리 학교에 왜 왔냐, 이 학과에서 누가 가르치냐 아니냐 몰라요. 학생들은 그냥 온 거예요. 장 목사님을 빼놓고 최창호가 있다, 제가 가르친다. 최창호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의 인간관은 뭐냐, 저 사람의 교육 철학은 뭐냐, 저 사람은 우리를 피교육자로 대상화해서 그냥 훈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있는 교관이냐, 훈련소 교관이냐, 이거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다 고려하고는 안 되죠. 저는 교육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인간은 수만 년 동안, 제가 고대 문명사를 공부한 사람인데요, 수만 년 동안 유목 생활을 했어요. 아시죠? 떠돌아다녔어요. 야생에 먹거리들이 많으니까 계절에 따라서 먹거리가 많은 곳으로, 사냥이면 사냥, 뭐 채집이면 채집, 수만 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우리 유전자에 그게 있습니다. 유목적인 유전자, 돌아다니고 싶은 이동성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에요, 인간은요. 왜? 수만 년 동안 그런 훈련 속에 유전자가 만들어지고 진화한 거니까. 근데 어느 날 인간들이 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 그냥 한 군데 머물러 살아볼까 하고 나일강 옆에, 티그리스 강 옆에, 메소포타미아 강 옆에, 황허 옆에 정주해서 곡식을 재배하고 동물을 사냥하러 쫓아다니지 말고 동물을 해가지고 훈련시켜서 가축화시켰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농사도 짓고, 그렇잖아요? 잡어도 먹고 우유도 짜 먹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게 농경이에요. 농경은 인류 문명에서 5천 년밖에 안 됐습니다. 수만 년 동안, 뭐 심지어 뭐 수백만 년, 그죠? 호모 사피언스가 정주 문명을 BC 5천년, BC 3, 4천년부터 정주하기 이전까지 수만 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유목적 유전인자가 이제 정주형 이 유전인자로 변형되면서 오늘 우리는 태어났거든요. 이 유전적 요소를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 그러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하시니까 무척 답답하시죠? 그래 가끔 이제 콧바람 좀 쐬고 와야 이제 기분도 전환되고 그러시죠. 그게 어디서 온 건 줄 아십니까? 유목에서 온 거예요. 아이들을 가둬놓고 사육시키면, 그죠? 주는 대로 먹고 하면 애들이 잘 자라주면 참 좋은데 태생적으로, 유전적으로 들판에 가서 날뛰고 싶어하는 유목 유전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놈들을 전부 수갑 채워놓고 조용히 해, 앉아, 먹어, 자, 읽어,
이래놓고 좁은 방에서 사육을 하다시피 이제 교육을 해버리면 못 견디죠. 잘 건디는 척하는 소위 착한 형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엄마한테 실망 안 시키려고 제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적 형질을 제가 다시 본래 얘기로 돌아올게요.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이 무엇이냐를 정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제가 그랬어요. 그럼 인간은 유전적으로 유목적 기질과 정주적 기질이 있는데 그럼 교육이라는 게 뭐냐? 이런 야생마처럼 날뛰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날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다 뒤집어지지요. 이러니까 적절하게 가위질을 해서 인류가 형성해온 어떤 정주문화적 형태에 적응 가능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동물에 비유하니까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식물에 비유 한번 해볼게요. 식물은 가만히 놔두면 정글이 돼요. 그렇죠? 저도 텃밭을 좀 해봐서 알아요. 정글이 돼요. 바로 정글이 돼요. 우리 학교도 지금 학생들이 1년 동안 안 오니까요. 막 학교 정원이 그 아름다운 정원이 야생이에요. 야생. 그 이제 정원사들이 이걸 잘라줘야 되는데 영국에 제가 얼마 있었는데요. 영국 사람들은 정원을 야생 상태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가위질을 해주어서 만드는 정원이 영국식 정원이에요. 그 영국 정원은 굉장히 거칠어요, 우리가 보면. 근데 일본 정원이나 프랑스 정원에 가보시면 싹 뭉개고 정형화해서 대칭 구조를 딱 만들어 설계해가지고 필요한 나무를 다 옮겨 심고 잔디 심고 이렇게 해놔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돼 있죠. 영국 정원에 비해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저는 무척 싫어요. 그게 정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말하면 artificial하다는 거예요. 인공적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정원과 인공적인 정원 중에 아마 어머니들이 나는 이런 게 좋을 거야, 좋아, 성향적으로 성향을 본인이 판단하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인공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야생인데 가시 찔리니까 이렇게 좀 잘라주는 거. 인간은 본래 저는 젊었을 때는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목표도 바꿀 수 있고 심지어는 본성도 좀 변형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도 30, 40대, 36살 때 교수가 됐는데요. 우리 장가람 목사님이 공부할 때 제가 아주 바로 요 나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불 가리지 않고 학생들한테 엄격하게 했어요. 제가 폼에 딱 정해놓고 이 안에 다 들어오게 하고 안 들어오면 학점 막 F학점 주고 졸업 안 시키고 막. 근데 지나고 나보니까 과연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형질에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서 나이 먹은 50대 넘어서부터는 학생들에게 거의 자유방임에 가까울 정도로 자율권을 많이 줘요. 너 하고 싶은 거 뭐지? 그래, 이 과목의 테두리 안에서 네가 한번 연구 주제를 정해볼까? 옛날에는 주제를 탁탁탁 줬어요. A조 뭐, B조 뭐, C조 뭐 해가지고 연구 발표해. 네. 근데 요즘은 주제를 정할 때부터 저하고 토론하고 상의하고 한번 해볼까? 어때?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그냥 선생님이 주제를 주시죠. 이게 훨씬 편합니다. 근데 아니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궁금한 거 한번 찾아봐. 이런 거죠.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제 삶을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만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야생, 자연, 날것, 방목과 문명, 문화, 익힌 것, 사육 이 둘 사이에 크게 보면 이제 유목과 정주 사이에 교육은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천성 아니면 인류가 살아온 오랜 기간의 습성 뭐 그것을 천성이라고 해도 좋고 뭐 유전인자라고 해도 좋겠어요. 도토리 안에 유전인자는 다 이미 결정됐거든요. 도토리가 뭐 물 잘 주고 뭐 한다고 갑자기 막 뭐 소나무가 되고 뭐 느티나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물론 뭐 유전 결정론자는 아닙니다.
교육자로서 뭐 운명 결정론자가 된다면 교육자로서는 바람직한 태도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이 과도하게 인간의 A부터 Z까지를 개조한다든가 바꿀 수 있다든가 아니면 뭐 휜 나무를 바르게 세워서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유전자 조작하듯이 조작할 수 있다든가 하는 쪽으로 너무 강력하게 교육의 힘을 밀어붙이면 부분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또 다른 왜곡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약을 먹으면 특정 부위에는 효능이 생기지만 사이드 이펙션이라는 게 반드시 생기죠. 부작용이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약은 독이니까. 그래서 교육을 잘하면 약인데 잘못하면 독이 되고요. 똑같은 클래스 안에서 똑같은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누구는 상처받고 학교를 가고 싶지 않아 하고 누구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그 시간만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따라다닌 적 있으셨죠?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여자 담임 선생님이 제 첫사랑이었거든요. 자살하셨어요. 2반 담임 선생님하고 연애하다가 자살하셨어요. 제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반장이었는데. 저는 뭐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뭔 얘기하다가 교육은 길들이기나 훈련이 아니다. 논산훈련소를 연상하시면 안 된다. 똑같은 사료 먹이고 똑같이 사육한 축사의 가축을 만드는 곳이 아니다. 근데 반문해 보면 오늘날 학교는 훈련소가 됐거든요. 네. 저는 뭐 100% 인정합니다. 저도 학교에서 30년 월급 받아먹고 살았는데요. 저는 뭐 밥 빌어 먹으려고 교사가 된 적은 없습니다만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훈련소가 됐단 말이에요. 개성 없는 아이들이 양산되고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이 강남에 유명한 성형외과 수술을 받으면 여자들이 다 똑같아진대요. 어느 병원에서 수술했는지 얼굴 보면 다 안 돼요. 강남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는 너무나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이걸 저는 창조의 힘이라고 봐요. 세상은 너무 다양하거든요. 산에 한 나무만 존재하고 하나의 꽃만 핀다면 저는 그거를 숲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숲은 다양한 나무들이, 다양한 꽃들이, 다양한 계절에 따라 다양하게 자기의 자태를 뽐내는 것들로 가득한 곳. 서로 다르지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저는 이제 아름다운 세상의 한 이미지거든요.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아름다운 것이 서로 다른 소리와 음량을 가지고 있는 악기들끼리 각자 뽐내지만 사실은 전체가 조화로운 그거. 이게 우리가 사는 합주의 세계, 협동하는 사회, 함께 소리를 어울리게 각자 소리를 내지만 사실 그것이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육의 테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교육하면 이제 학교를 연상하는데요. 사실은 학교는 이거 이렇게 제가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려도 다 소화하실 수 있죠. 학교는 없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진짜로. 왜냐하면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이 살면서 특히 이제 집에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요때 초등학교 고학년 요때잖아요. 걔들이 어디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으세요? 어머님 보시기에 요새쯤에 어디요? 마스크 써서 잘 안 들려. 가정이에요. 가정, 그렇죠? 또 여기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노래방도 못 가고 오락실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근데요. 사실은 또래 집단, 저들 친구 이게 다 사회죠 일종의. 여기서 부지기에 영향받아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막 나 어떤 물건 사줘 막 집착하는 아이들이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이유 딱 따져보면 친구가 갖고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경쟁적인 친구.
아니면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걔가 갖고 있어요. 그럼 지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것만 집착해 요구해 그러시면 안 돼요. 어디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받든지 요즘 인터넷도 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거 얘기를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모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교육하면 학교고 내 자식 학교에 보내니까 네가 다 책임져. 난 몰라. 이제부터 당신한테 맡길게. 이거예요. 아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뭔데 여기다 맡겨요. 그죠? 여러분 집에 가장 좋아하는 값비싼 보석이 있으면 여기다 맡기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여기다 맡기십니까? 여기다 맡기고 알아서 해래. 알아서 해달래. 뭘 알아서 해요? 뭐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이제 좀 다른데 대부분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의 심정은 내가 다 못하니까 이제 맡겨놓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굳이 따지고 보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책임을 나눠 가지셔야 돼요.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3분의 1씩 나눠 가져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정과 학교 둘만 책임지려고 해요. 요거 책임 안 지려고 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요. 이게 가정과 학교보다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특히 요즘처럼 개방적인 사회에서는 이쪽에서부터 받는 영향은 우리가 잘 고려 안 하거든요. TV에서 나오는 뭐 그런 폭력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특히 이제 아이들이 크면은 이제 뭐 이상한 음란물 같은 거 이제 같이 접촉하기 시작하고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게 다 학교나 가정에서 안 보여주니까 여기 가서 찾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 형 집에 가면 막 뭐 썬데이 서울 이런 거 있고 막 신기해가지고 다 성장기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얘기되어줘야 사실은 그래서 이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가 학교 공동체와 건강한 가정 공동체와 함께 건강해져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차단해서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시간이 허락되면 여기 얘기도 조금 하긴 하겠는데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교육 현실 혹은 특징 이런 얘기를 좀 경험 혹은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이스라엘 교육 얘기 참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데요. 다 어르신 말씀드리고 저도 오늘 그중에 일부는 거기서 경험하고 제 아이들 크면서 경험하고 저도 거기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습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스라엘 교육은 좋고 우리나라 교육은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좀 바꿔보자.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일례로요. 이스라엘의 교육 전문가들이 한국에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잘 못 오는데 꽤 많이 와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 전문가들도 이스라엘을 많이 가고요. 현지 교사가 계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교육 좋다고 막 가가지고 막 현장 답사하고 영재교육센터 가보고 막 이렇게 자료 얻어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이스라엘은 교육이 문제가 되게 많은 나라예요. 학교 교육이. 그리고 우리나라도 교육이 세계 짱이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 한국 교육 짱이라고 막 몇 번 얘기했었어요. 경시대 하면 우리가 맨날 1등 하니까. 수학 경시대 하면 막 전 세계 맨날 1등은 우리가 해요. 근데 이스라엘 꼴찌거든요. 근데 뭐 노벨상 제일 많이 받고 뭐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제일 많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왜 천재가 많이 나왔냐 해가지고 교육에서 답을 찾자 해가지고 막 유대인 교육 막 이제 배우러 가고 또 유대인들을 거꾸로 한국 교육 대단하다. 이 가난한 나라가 그죠? 아프리카 뭐 가나보다 가난한 나라가 막 갑자기 부자 되고 막 세계에서 이 IT 제일 발달돼 있고 뭐 BTS가 막 세상을 막 뒤집어 놓고 막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하고 막 오는데. 전문가들끼리 모여가지고 벌써 여러 해 전인데요. 그쪽에서 한 10몇 명 오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20명 해가지고 저도 거기 들어가서 이제 며칠 동안 함께 토론하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전문가들끼리 교육 전문가들, 정책결정자, 교육부에서 막 차관 국장들 오고 막 한국 분들 이스라엘 관료들한테 한국 교육 배우면 너네 나라 망해. 그거고요. 이스라엘 관료들 한국
전문가들한테 말하기를 너네 이스라엘식으로 교육 따라가면 너네 나라 망해. 결론이 그거였어요. 보고서까지 있어요. 둘이 합해서 낸 결론이 뭐냐면 서로 영어로 말하면 서로 envy하지 말자. 서로 뭐라 그러나 서로 부러워하지 말자. 그냥 자기 각자 생긴 대로 그냥 가자. 그거였어요. 결론이. 왜냐하면 역사적 배경이 틀리잖아요. 교육의 목표나 방향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일 서두 유목과 농경 얘기했듯이 인간을 누구로 보느냐,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교육을 출발하느냐의 그 출발선상이 틀리고요. 또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하니까 단일 집단에서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이 반드시 틀렸다, 반드시 옳다 이렇게 규정한다는 것은 어렵다, 상호 보완적이다. 그런 점에서 혹시 우리가 모자란 부분은 그쪽에서 얻을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더라도 자꾸 말씀을 반복됩니다만은 이게 옳아,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들으시면은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제가 폭력을 행사하는 거니까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전제를 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현실에서 가장 지향점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경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앞에 나와 있어요. 그죠? 경쟁.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경쟁해요. 소위 정자 경쟁부터 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긴 한데 그 경쟁의 목표, 경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경쟁도 좋은 경쟁이 있고 나쁜 경쟁도 있고 할 텐데요. 저는 좋은 경쟁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원래 경쟁 자체는 나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특히 교육에서 경쟁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경쟁 그 자체는 유전적으로 형질이 똑같다고 보는 데서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쫙 세워놓는 거예요. 수능고사 봐가지고. 사람이 같지 않은데 생각해보세요. 소나무, 참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일렬로 줄 세울 수 있었어요? 기준이 뭔데요? 기준이 없죠. 근데 이제 줄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교육에 굉장히 앞서서 좋아요. 세워놔요. 그래서 좋은 학교가 뭐야? 어느 학교 많이 보낸 학교? 저 학생 때도 그랬어요. 경기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었을 때 그거 다 있었는데. 그래서 코끼리, 사자, 쥐, 고양이, 그죠? 고래 쫙 모아놓고 선생님이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험을 기말고사를 보겠습니다. 기말고사 문제가 뭐냐면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누가 나무에 먼저 올라가는지 시작! 누가 제일 나무에 먼저 올라가겠어요? 안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육이 그렇다는 거예요. 코끼리한테도 나무 올라가는 시험 보고 원숭이한테도 나무 올라가는 시험 보고 고래한테도 물고기한테도 나무 올라가는 시험을 보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갔대요. 우리 아들이 서울 의과대학 나왔거든요. 잘했죠? 에이, 하나도 잘한 거 없어요. 나무 타게 해서 여행으로 원숭이가 나무 타서 1등 한 거예요. 여행. 다른 방식으로 경쟁했으면 안 됐겠죠. 째도 안 되는 거죠. 저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 다른 식으로 만약 경쟁 패러다임을 바꾸면 넌 째도 안 된다. 아빠보다 못한다. 저는 공부 되게 못했거든요. 아니 그런 식의 공부 저는 안 했어요. 못했어요. 저희 집이 사형제인데 집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사람 내 사형제인데요. 다 서울법대 다 이렇게 다녔어요. 잘했죠. 근데 저만 공부 못해가지고 진짜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경쟁해서 형들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방식으로 형들하고 경쟁했어요. 형들하고 싸우면요. 저는 물어 뜯어버렸어요. 진짜 형 귀를 잘라버렸어요. 제가. 다른 거는 못 이기겠는데? 내가 이겨야 되는데 승질이 나와서 이겨야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하면 싸움하는 건 제가 형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각자 다 재능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전문가들이 남과 다르게 되는 경쟁을 하라 그래요. 남과 다르게 되라 그래요. 얘기 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남과 다르게 되는 경쟁을 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줄 세우기 경쟁이 아니고 같아지는 경쟁이 아니고 닮기 위한 경쟁이 아니에요. 학교 교육을 한번 연상해 보셔요. 만약에 이 학교가 줄 세우기 한 줄로 줄 세우기 위한 교육이 목표라면 아이 데리고 빨리 집으로 가십시오. 다른 학교하고 뭐가 다른데요?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그 학교가 다른 학교와 뭐가 달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질문했어요. 뭐가 달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에요. 저는 그거 확실해요.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창조의 법칙이에요. 모든 사물은 다 성질이 달라요. 여러분들 침팬지하고 인간하고 유전자가 1.2%가 다르대요. 98.8%가 똑같아요. 근데 1.2%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되고 얘들은 침팬지가 된 거예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1.2%의 차이가 상당히 다른 90몇 %의 공통점보다 훨씬 더 다르게 만들어내는 형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인간이죠.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고 보이면 보이고 거리면 거리인데 다 똑같죠. 벗겨놓으면 다 똑같은데 우리 아이가 남들과 다른 그 1.2%를 찾기 위해서 부모들이 노력하고 학교에서 그 찾아주는 노력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학교다 이거죠.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가 뭐가 달라. 근데 그게 뭐지? 정체를 잘 모르겠어. 그 차이를 찾아내라는 거죠. 요즘 경쟁이 이제 다 아는 건데 승자 독식 사회가 됐잖아요. 위너 takes all. 위너가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루저라고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루저가 되는 거예요. 1%만 다 갖고요. 나머지 99%는 루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루저에 자기는 속한다고 좌절하고, 그죠? 난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나는 어차피 안 돼. 이런 자기 패배, 자기 상실감. 그 학생들이와 상담할 때 제일 많이 이제 물어보는 게 정말 제가 하면 될까요? 이거거든요. 하면 정말 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건 보통 자존감이라고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경쟁을 설명하려면 너무 끔찍해서요. 우리 사회가 자살률, 저도 지금 우리 학교에 저하고 테니스 같이 치는 공대 동료 교수하고 지금 한 몇 달 동안 굉장히 대화도 많이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산책도 같이 하고. 제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안 되겠어요. 잘못해서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나중에 이제 저한테 고백하는 게 재수하고 있는 고3 딸내미가 자살을 시도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 정신과에 입원 중인데 자살 지수가 120%예요. 자살 지수가 100이 넘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자살한다는 뜻이거든요. 24시간 간도 감시 체제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양반도 카이스트 나오고 꽤 공부꽤나 한 교수인데요. 목동으로 막 어렵게 전세 구해서 막 이사가 그 딸 때문에 그랬거든요. 학원 많은 데로 가겠다. 이거 점수 1, 2점 높은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거 당신 이제 깨닫잖아. 그럼 아이를 좀 놔줘. 근데 이미 이제 정신적으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아주 특별한 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아요. 요즘. 2주 전에 우리 학교 교수 신문에 나왔는데 교수 한 사람 자살했어요. 교수도 죽어요. 자살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 원인의 뿌리를 들어가 보면 패배의식이에요. 나는 쓸모가 없어 이제. 나는 더 안 돼. 그게 왜냐하면 줄을 세워놓고 그죠? 너 수능고사를 보면 너 몇 등 하면 너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다는 게 벌써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막 특히 교수 자녀들이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지들이 공부 잘하니까 애들도 당연히 잘해서 특히 서울대학 나온 인간들 죄송합니다. 당연히 서울대학 가야 되는 건 줄 알고 얘기가 저도요 제 생애 1등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진짜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교에서 1등 해봤어요. 제 생애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등 했다고 방학식 날 돼가지고 막 상 주고 막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1등 먹었어 해가지고 막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집에 왔더니 이거 제 싫어합니다. 저를 품에 꼭 안으시 엄마가 늘 그러셨거든요. 안더니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장모가 1등 했대요. 참 착하지요. 고마워요.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1등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래놓고 저는 막 품에 빠져나가서 빨리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 마쳤는데 저를 품에서 놓지를 않고 하는 말이 너 한천이 친구 제가 저하고 단짝이었던 친구죠. 얘가 뭐 정해놓은 1등짜리거든요. 한천이하고 나가서 잘 놀아. 한천이는 지금 굉장히 슬플 거야. 응? 걔를 깨서 나는 지금 승리감에 도취돼서 막 그래가지고 튀어나가가지고 막 한잔하고 놀았는데 찾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나와있는데 그 친구만 없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생각이 나서 걔네 집에 쫓아가가지고 한잔하고 했더니 방구석에서 안 나오고 울고 있어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너한테 1등 뺏겨서 화났대. 아 1등은 굉장히 나쁜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깨달았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아 1등은 굉장히 나쁜 거구나.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슬프게 하는 거구나. 저는 1등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요. 그리고 시험 볼 때마다 꼭 한 문제씩 두 문제씩 틀렸어요. 잘 졸업할 때까지. 그 후로 저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등을 하려고 해본 적도 없습니다. 1등이 나쁜 거를 알았기 때문에. 1등 했는데 그렇게 기도해주고 충고해준 어머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우리 어머니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었어요. 1등만이 살아남고 1등만이 옛날 TV 광고에 1등만 기억하는 야 끔찍합니다. 그럼 뭐야? 최창모는 뭐야? 그러면 저는 뭐예요? 어디 가서 뭐 해먹고 살아라고요? 1등만 살아남으면 이런 끔찍한 세상을 막 인류 기업이라고 막 광고하고 막 학교 선생님들이 막 세상에 이런 폭력이 없어요.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 막 떨려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힘을 합해라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아서 문제를 다 주는데 애들이 막 의자를 다 모아놓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놈들 시험 보는데 막 떨어져 그랬더니 이 어려운 거 있으면 합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합의해서 어려운 문제 합의해서 지금 문제를 풀라고요. 저는 성적 평가할 때요. 제가 일평생 이제 교수하면서 평가를 많이 해봤잖아요. 뭐 안 그런 과목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과목도 있고 특히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별 평가 안 합니다. 똑같이 시험 보고 똑같이 채점해서 1, 2, 3등 그렇게 평가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룹 평가를 해줘요. 그룹으로 이렇게 정해서 그것도 자기들이 편을 짜게 만들고 그룹 평가에서 그룹에게 점수를 주면 10명이 85점이면 10명이 자기들이 상위해서 나눠 갖게 해요. 팀의 기여도가 높은 사람은 더 많이 갖고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그게 공평한 거 아닌가요? 그게 이퀄리티 아닌가요? 그게 평등한 거 아닌가요? 평등은 뭐 N분의 저는 N분의 1을 못하게 해요. 세상에 공평한 건 없다. 산술적으로 똑같이 팀을 위해서 N분의 1로 똑같이 소수점까지 똑같게 우리 수고했다. 이런 건 안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고 없어요. 능력의 차이도 있고요. 개성의 차이도 있고요. 난이도의 차이도 있고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선생님 우리는 합의를 못했어요. 일주일 더 기다려줄게. 합의해봐.
그것도 저는 가르쳤어요. 협동하고 서로 점수를 나눠 갖더라도 평등하고 공평하게 나눠 가는. 마이클 조던 뭐 요즘 아니지만 농구 굉장히 잘하잖아요. 마이클 조던 5명이 운동하는 우리 농구 선수들이 계신데 그 당시에 농구 진짜 잘해요. 학생 때부터. 농구 5명이 하는데 내가 점수를 무중제 넣었어요. 막 50점 넣었어. 막 4쿼터 안에. 그럼 지 혼자 해서 그렇게 넣나요? 옆에 어시스트 해주니까 그렇게 넣지. 손흥민이 축구 했는데 지 혼자 골 넣나요? 누가 갖다 주니까 넣는 거지. 그러니까 주연만 조명받고 주연만 칭송되는 사회는 굉장히 야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주연인 사회를 저는 꿈꾸고 살아왔어요. 얼마나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지만 시간이 자꾸 가서 안 되겠습니다. 빨리빨리. 큰일 났네. 1시 반, 12시 반, 1시 반. 지금 1시간 다 되는 거죠? 큰일 났네. 나 모르겠다. 오늘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생존기술이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생존기술이라는 것은 뭐 직업교육도 되고 뭐 살아가기 위한. 근데 이제 생존기술은 결국은 삶의 기술이거든요. 삶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거냐. 내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디자인해서 내가 그 삶을 완성도를 높이면서 살 거냐 하는 문제와 연결되는데요. 좀 추상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요. 여기 커리큘럼에 여기 학교 커리큘럼 보니까 참 좋아요. 정치도 가르치고 경제도 가르치고 그죠? 신앙도 가르치고. 정치는 왜 배웁니까? 학교에서 정치를 왜 배우죠?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사회가 정치 공동체니까 올바른 시민 되기 위해서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 어떻게 올바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될 건가. 경제는 왜 배우나요? 돈 벌기 위해서? 아니죠. 바른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죠? 바른 경제 생활.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는 것이 바르게 쓰는 건가. 수학, 영어, 문학, 철학은 왜 배웁니까? 책은 왜 읽습니까?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다시 원초적인 질문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교육은 돈 버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제가 대학을 떠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다행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던 대학이 아니에요, 요즘요. 제가 믿고 있던 대학이 아니에요. 요즘은 대학을 오는 사람도 그렇고, 대학에서 이제 소위 공급자인 대학 행정당국, 교수들도 그렇고, 교수들은 뭐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으니까 빼고, 특히 행정 정책 결정자들, 총장이며 부총장이며, 이런 인간들이 대학의 목표를 어떻게 세우고 따라오라고 막 강요하냐면, 학생들 취직 잘 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취직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대학 교수 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올바르게 인간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시민, 올바른 시민을 만들기 위한 게 제가 여기에서 30년 일하는 이유인데 요즘은 막 노골적으로 그래요. 노골적으로 이제 취업 잘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 그만할게. 그리고 이제 저 나가는 거예요. 더 있으라고 했으면 전 숨막혀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젊은 교수라고 빨리빨리 잘 있어. 너네들 잘해봐. 이러고 썼지. 굉장히 무책임한 이제 행동이기도 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대학 교수는 다시 안 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교육자로서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얼마큼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요즘 굉장히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울적해지기도 하고 내가 믿고 일평생을 바쳐서 살아온 삶이 뭐지 다 헛감인가 물거품인가 뭐 이런 이제 자괴감 같은 것도 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이래서요.
웃기시죠? 아이들은요, 성장 속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재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집 아이들이 영재인데요.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수학을 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중학교 3학년 되면 다 하는 거예요. 누구는 뭐 막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데 막 한글, 영어 막 다 깨우쳤대.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오기 전에 소위 선행학습이라고 해서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최고로 나쁜 부모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글자를 읽기 시작하면서 상상력이 사라졌어요. 옛날 할머니들이 있잖아요. 문맹. 글자를 못 읽는 할머니들이 삶의 지혜가 엄청 많았던 거 아셔요? 매주 담그는 거에 책에서 안 보고 다 담글 줄 알았었어요. 왜? 경험적으로.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젊은 어머니들은 그럴 거예요. 저도 요즘 요리를 배우느라고 이제 인터넷 딱 열어놓고 레시피 딱 찾고 그대로 하면 된장찌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누가 끓인 거나 다 똑같은 된장찌개가 되는 거죠. 우리 집에 고유한 그 맛은 다 없어지는 거죠. 인간으로서의 어떤 우리 엄마 표 김치찌개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 첫 번째가 경쟁하지 말라. 각자 다르게 되라. 남과 다르게 되라. 들린 말씀 참 많은데. 남 뭐가 되니까 너도 거기 가. 이렇게 뭐 판사해, 의사해 이런 거.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부모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두 번째로요. 질문 많이 해라. 질문 많이 해라.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자녀를 두신 부모님 계셔요? 우리 집에는 문제아 같아요, 선생님. 쎄? 제가 오늘 문제아가 뭔지 정의해 드릴게요. 문제아란 문제의식이 많은 아이입니다. 문제의식이 많은 게 좋은 거죠. 매우 좋은 거죠. 질문을 가슴에 품은 아이예요. 제 말로는 창조의 불덩어리라고 저는 그렇게 불렀어요. 문제아는 학교가 규정하는 문제아란 창조의 불덩어리입니다. 그 불꽃만 스파크만 일으켜주면요. 어머니 진짜 좋은 자식 두신 거예요. 이 창조의 불덩어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질문을 가진 아이. 문제의 세상을 문제야만 바꿀 수 있어요. 창조적인 혁신가 좋게 말하면 이렇게 근사한 말로 말하면 전 세계 창조적인 역사를 통틀어 창조적 혁신가는 모두 1% 안에 들어가는 문제아였어요. 빌 게이츠 대학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스티브 잡스 안 다녔어요. 그만뒀어요. 스탠포드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대학은 그만두고 그렇죠? 어려서부터 학교 가기 싫은 아이들 왜요? 학교 가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데요. 질문도 못하게. 그죠? 저도 정말 질문 많이 하고 조용히 해! 선생님이 그랬어요. 저 질문하는데 조용히 해! 아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입 닥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디로 가요? 그러면 뭐 어디로 가요? 그 질문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는요, 아이가 끊임없이,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묻잖아요. 우리 집 딸내미도. 아빠 자동차 바퀴는 왜 동그래? 세모나면 안 돼? 얘가 말뛰거든요. 뛰는 거 좋아하니까. 네가 한번 만들어봐. 자동차 바퀴가 왜 동그랗지? 그거 나도 모르겠는데. 과학자 됐거든요. 20대 박사예요. 잘했죠. 그 질문부터 시작된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보면요. 이게 히브리어를 좀 써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라는 말이에요.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마두와 라마, 이게 이제 Y라는 말인데요.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마다 혹은 야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알다, 지식, 과학. 글씨가 삐뚤어졌습니다. 이게 질문에서 온 거예요. 질문 없는 지식이나 과학은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창조자들은 질문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답을 구하려는 사람, 답을 찾은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 없는데 무슨 답이 있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 온라인 강의 하거든요. 마지막 학기요. 3월 한 달 가만히 있어 봤어요. 제가. 한 새끼도 질문을 하는 놈이 없어요. 제가 4월달 들어오면서 질문 좀 하거라 인간들아. 아무리 온라인 강의라도 이 뭐 녹화 강의라도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요즘 사이트가 잘 돼 있었어요. 학교에서 뭐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었거든요. 저한테 메일을 보내도 되고요. 질문 없는 강의. 마치 무성 영화를 보는 것 같아서 끔찍하다 제가 그랬어요. 끔찍하다. 질문이 없네. 그랬더니 한 주 지나가지고 어떤 녀석이 중간고사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야 인간아, 아이고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아니 질문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친절하게 답은 했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말수가 적어요. 애비 닮은 것 같아요. 아빠 닮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뭐 미주알 고주알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다녀왔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대화를 하고 싶어도 그저 질문이라는 게 대화니까 대화 연습이니까 말을 안 해요. 죄송합니다. 충격적인 말씀 드릴까요? 그 아이 병든 거예요.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말하지 않기 시작한 거,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 가슴속에 어떤 궁금증이 있는지 엄마한테 아빠한테 상의하고 싶은 것이 점차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이가 이미 깊은 병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애비 닮아서 말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뭘 생각하는지 다 말하도록 돼 있어요. 자극을 주시면 돼요. 조금씩. 질문을 잘하셔야 아이들이 말을 하거든요. 또 학교에서 벌써 오늘 대부분 질문하는 게 뭐냐면 너 몇 점 맞았어? 그거든요. 이제 아빠는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보다 점수 잘 받은 너 몇 점이야? 그런다고. 그럼 아이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 밑으로도 많았습니다. 제 밑으로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방식부터 이제 뭐 좋은 책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세 번째, 첫 번째는 남과 다르게 되라. 다르게 다에는 이미 다른 1.2%의 유전자의 형질을 찾아내는. 이스라엘은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요,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담임 선생님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6년 동안 아이를 관찰해요. 그리고 매달 학부모 회의를 해요. 저도 유학 시절에 학부모 회의를 오라고 그래서 저는 공부 때문에 못 간다. 집사람만 가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부부가 같이 오래요. 반드시 같이 오래요. 그리고 나는 저녁 늦게까지밖에 안 된다 그랬더니 밤 늦게 오래요. 제가 기다린대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선생님한테 얘기해주고 선생님은 부모한테 학교에서 얘가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정보를 교환해요. 계속해서. 대부분 엄마들은 학교에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심지어는 뭐 유치원에서 아이들 막 책을 학대하고 이런 거 모르잖아요. 잘. 뉴스 자주 나오잖아요. 그리고 반대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 아이가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몰라요. 정보 교류가 안 되니까 각자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이중적이에요.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아야 애들이 뻔해요. 집에 가면 또 어디고 싹 바꿔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러니까 우리 집 아이 문제 없는데요, 집에서요. 문제 왜 없어요? 많죠. 학교 아무 징조가 없었는데 얘가 가출할 징조가 없었는데요. 왜 없어요? 집에서 엄청 많았는데요. 아이들이 집에 안 가고 싶어하는 아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학교 끝나면 집에 안 가고 싶어하는 애들 굉장히 아마 어머니들도 어렸을 때 집에 안 가고 싶어서 갈 데 없어서 배회한 적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왜?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불편하니까. 이거부터 해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그래야 아이들이 숨지 않죠. 자기를 감추려고 위장 전술을 쓰지 않죠. 드러내고. 그래서 그 아이의 형질, 장단점을 학교와 교사가, 부모가 늘 서로 교환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중학교 졸업하면 이미 진로를 학교에서 다 정해주잖아요. 너 김나시오, 너 인문계고등학교 가서 너 대학 가, 너는 기술학교 가. 아니 딱 정해줘요. 한국 부모들이 가가지고 그거 원칙 안 지키고 막 가서 막 항의하고 따지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거든요. 학교라는 것은 또 집이라는 것은. 얘가 예술가적인 재능이 굉장히 많은데 안 돼. 너는 법관 돼야 돼. 이게 이제 아이를 힘들게 하고 망치게 하는 지금 대부분 그래요. 저희들 교수들의 자녀들이 이제 갈등하고 막 이런 경우를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아이에 대한 기대치와 목표와 아이가 지향하는 점이 굉장히 바이어스되어 있으면 힘들어해요. 우리 과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느 학생이요. 이건 진짜 재밌는 케이스라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3학년 때 외부에서 제가 큰 장학금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장학생 선발을 해서 어떤 목적에 맞는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기로 해서 학생을 선정했는데 그 장학금을 기증하신 분이 꼭 그 학생과 부모를 만나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장학 증서를 전달할 때 학교에 오셔가지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 장학금을 내놓는 이유와 목표를 설명해주고 또 그 학생의 미래가 뭔지 이렇게 좀 그런 장학금 기증자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녀석이 한번 심각하게 저를 제 방에 찾아와가지고 교수님 저 그 장학금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왜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곤란한 게 하나 있어서요. 왜?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우리 히브리학과예요. 히브리 중동학과. 아시아에서 하나밖에 없는 과.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중문과 다니는 줄 알아요. 아버지 속인 거예요. 왜? 이거 뭐 알지도 못하는 과 나와가지고 뭐 해먹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중국과 비즈니스를 엄청나게 해서 중국어를 잘하면 그런데 속인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어느 날 아버지가 술 이만큼 드시고 야 너 중국어 들었냐? 중국어 좀 해봐라. 그러고 막 히브리어로 막 뭐라 그랬대요. 그러면 중국어 잘하는구나 그러시대요. 그 세상에 참 그러니까 이놈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고에서 하자. 내가 아버지를 설득하면.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날까지도 모르게 엄마 아빠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짰죠. 네가 먼저 얘기하고 내가 마무리를 해줄게.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장학금은 환불이 안 됩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 학과를 다닌다는 전제 조건이고 졸업할 때까지 졸업을 보장하셔야 받는 거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막 그랬죠. 그러니까 학생들의 고민이 뭐냐면 전공을 정할 때 아버지는 경영학과 가라고 그러는데 나는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차이 때문에 오는 갈등 이런 것들도 있지 않아요. 요즘은 전공을 정할 때 엄마가 가라고 해서 그냥 왔습니다. 너 왜 이과를 왔어? 그러면 엄마가 가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내내 갈등해요. 대학 내내 갈등해요. 안 맞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다니는 거죠. 그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어쩔 수는 없는데요. 저는 그게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히브리어로 말하면 마타오셰프. 너 어떻게 생각해? 교육의 목적은 스스로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능력. 어렸을 때야 부모 보호를 받지만 이제 커지면 세상 바람과 눈비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환경에서도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시켜 주는 거.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데 온실에서 그대로 자라가지고 그대로 졸업을 시켜서 사회에 딱 내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가 보시죠. 어렸을 때는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목표예요. 좋은 대학 졸업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입학할 때부터 고민하는 게 뭐냐면 좋은 회사에 가는 게, 취직하는 게 목표예요. 삼성, 현대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그럼 그때부터 다시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 현대 들어갔어요. 저희 졸업생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 가끔 이제 와요. 야, 최고의 기업 다니니까 너 월급도 많이 받고 좋겠다. 저 회사 그만둘라. 5년, 3년 됐는데 못 다니겠대요. 거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기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 아이, 제 제자 얘기니까. 왜? 거기는 피를 뽑아 먹어요. 피를 짜 먹어요. 월급 많이 주는 건 좋은데 그만 짜. 제 제자 하나는 여학생인데 삼성 다니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데 이혼했어요. 왜냐하면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대요. 아이를 케어 안 한대요. 자기 혼자 키우겠대요. 제가 잘했다고는 말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그래, 잘 선택했다 그랬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니까 어디 가든지 어디까지 목표는 가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겠는 거죠. 그럼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회사 그만두고, 제가 제주도에도 얼마간 있었는데 거기 보면 회사 잘 다니는 분들, 주로 30대 중후반 이런 이제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회사 그만두고 자살하러 제주도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모르시죠? 여행하고 자살하려고. 제가 거기 그 조그만한 그 소교회 운동하시는 목사님들하고 교분이 좀 깊은데요. 그 여행자들이 남긴 노트, 그거 제가 다 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살아갈 의욕을 찾고,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제주도에 여러 계세요.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왜 교육을 하느냐, 교육을 시키느냐, 살려고 하는 거지. 살려고. 어려움이 닥치고 곤란한 지경이 오고 반드시 옵니다. 저도 이혼할 뻔했던 경험도 있고, 누구나 그런 고통이 다 있어요. 저도 트라우마가 많아요. 그걸 견디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그 견디는 힘을 누가 제공해 줬느냐? 신앙심이, 아니면 학교 교육이. 어느 날 우리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엄마가 해줬던 그 이야기. 죽이는 교육이 아니라 살리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은퇴하면 제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은퇴하면 주변에서는 하지 말라고, 그것도 민폐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제자들을 가끔씩 만나서, 이런 이제 교장선생님 같은 분들 만나서 왜 그 일을 하게 됐는지, 어떤 계기로 이런 삶을 선택하게 됐는지. 물론 뭐 장차관이 되고 무슨 대통령이 되고 제 제자 중에 그런 사람들 하나도 바라지 않아요. 소시민으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 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은요, 요즘 손편지 쓰는 운동을 하는데 비즈니스는 잘 안 돼요. 저쪽 연희동에서 있는데요. 그것도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만들어내대요. 손편지, 아버지와 일평생 나쁜 관계에 맺었다가 아버지와 손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부자가 화해하는 그런 모습.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시 찾아가면서 편지로 다시 화해. 그럴 때가 그 아이를 꼭 껴안아주면서 그랬어요. 정말 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적으로는 돈이 안 돼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인데 선생님이 그 말씀 해주셔서 힘이 나요. 그러는데 오늘 강의는 참 이상하게 엉망진창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독서 얘기할게요. 많이 써왔는데. 그러니까 슬라이드 해놨어요.
독서는요,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것의 종합 선물 세트인 것 같아요. 책을 읽는다는 것이 이제 뭔가 생각하는 힘도 기르고 뭐 이런 거 다 하지만 왜 독서가 중요한가 이제 그 얘기만 하고 오늘 얘기 마칠게요.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가시고 제 책 받으실 분은 카페에 가셔서 이제 또 뒤에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또 뒤에 또 시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요즘 뭐 시간밖에 가진 게 없어가지고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누가 근데 저보고 요즘 이제 반백수라고 제가 그랬더니 그런 말 요즘 안 써요. 그럼 시간 부자. 시간 부자. 저 시간 부자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교실로 안 가고요. 도서관으로 가요. 학교마다 도서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노란 색깔의 책장, 빨간 색깔의 책장 해가지고 학년별로 이렇게 표시해놔요. 그러면 자기 학년에 맞는 데 가서 책을 자기가 2권 내지 3권을 골라서 사서한테 이제 빌리는 도장 찍고 교실에 가서 하루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그 책을 읽고 그 다음날 반납하고 또 읽고 매일 2권에서 3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물론 뭐 이제 고등학교 때는 두꺼운 책 읽으면 매일 하루에 2-3권씩 못 읽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동화책 같은 거 읽고.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도서관 사서가 한 학기에 1번씩 아니면 한 학기에 2번씩 가정통신문을 보내요. 이 아이가 이번 학기에 읽은 책 목록을 정리해요. 컴퓨터가 다 하는 거니까 바코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문학, 그 다음에 사회, 초등학교 과목은 뭐 어떻게 공부하죠? 역사, 이렇게 예술,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문학책 몇 권 읽었고, 뭐 예술책은 몇 권 읽었고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밑에다가 사서가 써요. 얘는 지금 문학 소설을 읽는데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미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짜리를 읽을 정도로 벌써 수준이 높아졌다. 근데 얘는 예술 관련된 책은 거의 안 읽었다. 다음에 생일날 되면 예술 관련된 책을 선물해줘라. 그리고 얘가 읽을 만한 책 리스트까지, 추천서까지 딱 해서 보내줘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와, 과학적이다. 그럼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쌓이잖아요. 그럼 얘가 자연과학 중에서도 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뭐 생물, 화학, 물리, 뭐 지구과학 나누잖아요. 그 중에서 얘가 생물학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도달했어요, 이미. 그럼 자연스럽게 그 분야로 자기 진로가 정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가 그 사람의 일생의 성장 과정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하나의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읽히는 거, 많이 읽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데이터를 확보해내는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부모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아이가 이 책을 읽고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독서 카드에 부모가 도장을 찍어야 반납이 돼요. 그 얘기는 무슨냐면 엄마하고 이 책을 같이 읽고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아이가 잘 파악하고 있는지 질문해보고 거기에 몇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같이 공부한 거. 그러니까 이 책은 엄마가 같이 다 읽어준 거예요. 아빠가 다 같이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 영화에 나오면 제일 많이 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 그건 뭐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예요. 아이 시켜놓고 잠옷 갈아입히고 잠자러 들어가면 반드시 bedside story. 침대 옆에서 책을 5분, 10분, 20분씩 읽어주는 거. 일평생 해요. 그리고 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르륵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 아이의 머릿속에 복잡했던 얘기들 다 사라지고 깨끗한 이야기, 상상 속에 아이의 머리를 쉬게 하고 잠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빵긋 웃겠어요. 아이가 제일 예쁠 때가 아이 잠잘 자고 빵긋 웃을 때잖아요. 인상 쓰고 찌푸리고 안 일어나. 세상에서 제일 미운 거죠. 잠을 못 잤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도 여기도 그거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이 독서실 도서관 좋으니까 그거 한번 해봐라. 그거 데이터 만들고 이렇게 통계 작성하고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부모하고 대화해줘요. 우리나라에서
옛날 통계 보니까 부모가 생일날 자식에게 책을 선물해줬다는 부모가 20%가 안 되더라고요. 피자는 많이 사주시죠. 피자 많이 먹어요. 책 사주세요. 저는 아이들 자랄 때 주말마다 서점에 같이 갔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하도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제가 기도 제목이 1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유학을 보내줬으면 책 살 돈은 주셔야지요. 저는 밥 안 먹으면서 책 샀거든요. 근데 그 책을 지금 다 기증해 버렸어요. 도서관에 다 줘. 진짜 밥 안 먹고 산 책들이에요. 한 권 한 권이 제 눈물이 다 배어있는 책은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목숨입니다. 목숨보다 중요해요. 근데 제 집사람은 은퇴하면 집으로 책 한 권도 연구실에 있는 책을 가져올 생각하지 마요. 한 권도 안 된대요. 한 권은 안 될까? 안 될까? 제가 지금 이렇게 삽니다. 근데 뭐 책을 읽으라고 지금 또 떠들고 있어요. 아니 그거 죽을 때 뭐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뭐 머릿속에 있습니다. 너무 오늘 정신 산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 얘기 들으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추석에도 이제 우리 애들 다 컸는데요. 시집장가를 안 가서 그렇지. 우리 5 식구가 같이 그냥 살거든요. 아직도. 결혼을 안 해요. 도대체. 누가 좀 데려가 주세요, 제발. 이런 새끼들을 어떻게 처분을 좀 세일을 해야 좋겠는데. 뭐 결혼, 특히 여자 딸을 결혼 생각. 제가 이 시대를 살아도 결혼할 생각은 안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엄마나 아빠가 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머릿속에 엄마, 아빠 하면 탁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뭔지 궁금하다.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좋은 것부터 얘기해요? 나쁜 것부터 얘기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부터 얘기해. 그 다음에 나쁜 거 시간 있으면 해봐. 좋은 거 얘기하라고. 애들이 셋이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늘 주말에 TV 앞에 있지 않고 책을 읽는 모습이 자기들한테는 엄마, 아빠의 이미지래요. 땡큐. 저는 우리 집 아이들한테요. 공부하라는 말을 일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집사람은 했대요. 정말. 밤에 화장실 가다가 불 켜져 있으면 자라, 눈 나빠진다. 그거밖에 하고 있죠. 근데 책은 주말에 서점에 가면 너희 원하는 대로 책 다 골라. 다 사줄게. 전 도서기를 아끼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만큼씩. 그러면 제가 거기서 다 골라내요. 이건 다음에, 이건 또 빨라. 이건 과거에 이거잖아. 거기서 이제 골라가지고 책을 하면 보통 한 주에 제가 걔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20만 원 정도 썼어요. 독서비를. 꽤 썼어요. 많이 썼어요. 그게 재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자를 사주는 것은 그냥 10번에 한 번만 하고요. 서점에 가서 나도 내 책 고르고 집사람도 집사람 책 고르고 아이도 고르고 그래서 서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나쁜 거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버지는 여전히 무서웠대요. 제가 이번에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민주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무서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구상의 모든 아버지는 어려워. 그러니까 부모는 아무리 엄마는 모르겠어요. 엄마는 제가 안 돼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아이들하고 가깝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역시 아버지는 무섭다. 굉장히 충격을 먹었다. 지금부터 잘할게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반성해야 할 것 중에 하나겠죠. 드릴 말씀이 더 많은데 만약에 당신의 아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싶거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등의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주라. 톨스토이가 한 말이에요. 우리는 배를 만들어주는 법을 가르쳐줘요. 목재를 어떻게 하고. 근데 그 넓은 바다를 보여주는 거. 그게 배를 만들고 배를 타고 싶어 하는 동경심을 만들어주는 원초적인 힘이거든요. 그러면 파도를 헤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교육이라는 것은요, 저희 아버지 선친도 은퇴할 때 저희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늘 했던 얘기예요. 너희들도 뭐 교육자가 되려고 그 길을 간다마는 교육자에게 가장 좋은 미덕은 일평생 교직 생활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기다리는 거다. 대부분 실패한 교육자는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를 한대요. 교육은. 성공한 교육자들은 기다릴 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릴 줄. 저도 이거를 뒤늦게 알았어요. 저도 교장 선생님 학교 다닐 때 90년대 학번들이거든요. 족쳤거든요. 빨리빨리 자라라고. 막 벼이삭을 뽑듯이요. 진짜 뽑았어요. 왜냐하면 빨리 박사 만들어서 다 제자들 교수 만들고 이 학과를 아시아에서 최고의 학과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연구소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연구소만.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30년이 지나니까 제자들이 박사하고 돌아오고 지금 한 10명. 근데 뭐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학과 다 망해서 없어졌거든요. 프랑스 불문과, 동문과, 히브리 학과 이런 거 필요 없대요. 10년 전에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뭐 이빨 빠진 이제 지금 호랑이가 돼가지고 창피해요. 이 제자들 앞에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이제 사람인데 기다릴 줄 아는 거, 부모가 자식을 기다려주는 거,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거, 조금 빠르고 조금 늦는 거, 일생 살아보시니까 아직 젊으시니까 일생은 아니지만 1년, 2년 차이 별 차이 없는 거 아시죠 이제?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1년 먼저 취업하고 1년 나중에 취업하고 이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를 조금만 지나면 다 아는 건데 그때는 막 대학 한번 떨어지면 막 온 세상이 다 깜깜한 거죠. 괜찮아. 시간 많아. 우리한테는 기회가 많아. 조금 더 기다려주는 거, 조금 더 참아주는 거, 조금 더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거, 조금 더 아이에게 친절한 거, 이거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너 왜 이거 못해? 이거 왜 안 해? 네 친구 봐. 뭐 이게 되기 시작하면 이제는 아이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 난간에 아이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 난간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굉장히 많습니다. 내 아이 예외라고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조금 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런 부모, 그런 선생님이 되면 참 좋겠다.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두서없이